협착증은 감압술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이 현재까지 나온 수단 중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착증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기본적으로 좁아진 병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진 병입니다. 그럼 치료는 감압술밖에 없습니다. 다른 치료는 아무것도, 좁아진 걸 넓혀주는 것 이상의 치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협착증의 수술적인 치료는 감압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감압술 이외에 유압술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협착증 수술했다고 그러는데 나사못을 받고 큰 수술을 하신 분들 주변에서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건 협착증에 대한 치료가 아닙니다. 협착증의 부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지 협착증 자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가 아닙니다. 개방성 감압술형 최소침습 감압술이 뭐냐면 이겁니다. 개방성 감압술은 오리지널 개방성 감압술은 이렇게 뼈 뚜껑을 따버립니다. 이렇게 여기 신경이거든요. 이 화면 좀 크게 조금 확인을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 네, 제 화면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경입니다. 이게 신경이고요. 그럼 뚜껑을 활짝 열었으니까 신경이 안 눌리겠죠? 이게 개방성 감압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인 오리지널한 방법이고요. 근데 최소 침습 감압술은 이렇게 여기서 이건 튜브입니다. 튜브를 이용해서 여기 옆쪽의 뼈를 요만큼 여기 하얗게 변한 요 부분만 삭제를 한 겁니다. 신경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골절제 양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겠죠. 피부를 열어버린 양도 압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튜브를 넣어서 한 거고요. 이 두 개의 연구를 비교한 겁니다. 37개의 연구 결과를 비교해서 나중에 2차적으로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보시면은 추가적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 활짝 째서 열어서 한 경우는 뼈를 많이 날린 경우에, 활짝 째서 열어서 뼈를 많이 날린 경우에는 12%에서 나중에 유압술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입니다. 추가 유압술이 최소 침습으로 감압한 경우에는 3.3%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적게 째고 뼈를 적게 삭제했을 때 추가적으로 유압술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리뷰 저널이니까요. 그리고 이 양방향,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의 골절제량이 여기 이 그림에 있는 최소 침습 방법보다, 침습 감압술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골절제를 합니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적은 양의 골절제를 합니다. 이거보다 더 적은 양의 골절제를 하기 때문에 요새는 튜브 잘 안 합니다. 요새는 하면 단방향 내시경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방향 내시경도 있지만 이거의 다음 세다가 내시경 치료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압술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방향 내시경이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2차적 유압이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작아집니다. 작다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이 왜 완전한 감압에 유리한가?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성 수술은 기본적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위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기구를 이용해서 벌리기 때문에 이 아래를 직선적인 시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쪽을 보려면 현미경은 기울일 수 있는 각도가 작습니다. 근데 양방향 내시경은 골절제를 하고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들어가면서 퍼진 시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골절제로 수술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미경은 결국 아무리 비싼 기계여도 멀리서 보는 겁니다. 달을 망원경으로 보는 거랑 달 위에서 보는 건 다르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방향 내시경은 안에서 보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이 다른 치료보다 더 갖는 자유도가 높은 치료인 이유는 가장 진화된 치료라고 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양손으로 특수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단방향 내시경은 한 손에 넣을 수 있는 기구랑 양방향 내시경에 쓸 수 있는 기구의 자유도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높은 자유도를 숙련되신 분은 최소한의 골절제로 완벽한 감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양방향 내시경이 가장 자유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저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는 사람, 제가 수술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다른 병원에서 유압수를 권유받으신 분들입니다. 상당수는. 저는 그리고 감압술로 치료하고요. 양방향 내시경이 숙련된 의사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꼭 양방향 내시경에서 그런데 결국은 양방향 내시경이 현재까지 나온 수단 중에서 불안정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유발하면서 감압을 잘 해내기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제가 그거를 단정적으로 여러분한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설명이나 제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방성 양방향 내시경이 내시경을 하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의 경우 그 감압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방성 수술보다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감압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유압술의 필요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요 부위는 작년에 다른 병원에서 감압술을 한 부분입니다. 열어서 이 정도면 아주 골절제를 적게 감압을 했는데 제가 양방향 내시경으로 골절제하고 감압한 부분은 이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절제로 감압했지만 저는 안을 완벽하게 감압을 해냈고요. 개방성으로 감압을 했지만 이것도 훌륭한 감압이지만 아무튼 이 정도 골절제로 감압을 할 수 있는 거랑 이 정도 골절제로 감압을 할 수 있는 거의 차이는 현격하고 이 차이가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감압술로 척추관 협착증을 교과서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후관절을 얼만큼 안 건드릴 수 있는 포텐이 있는지가 어떤 치료법을 선택하느냐에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겁니다. 양방향 내시경이 숙련이 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내시경으로 보이는 해부학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망원경으로 달을 보면서 공부했던 사람이랑 달 위에서 달 표면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시경으로 보는 해부학 정보를 따로 축적해야 되고요. 내시경 시야에서는 조금의 차이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척추수술이 기존의 척추수술이 아주 능숙하신 분들도 이 해부학적 지식을 다시 축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숙련된 지혈 기술로 시야 확보가 안 되면 수술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양방향 내시경은 약간의 출혈도 견딜 수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지혈을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지혈하는 기술은 개방성 수술하면서 지혈하는 기술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테크닉을 아주 숙련되게 익히기 전에는 시야 확보에 제한이 있어서 수술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양방향 수술의 내시경이 숙련이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양손을 비슷하게 쓰는 몸에 수술하는 의사의 육체적인 훈련이 끝나지 않으면은 양방향 내시경을 완전하게 숙련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던 사람이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는 거 익히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죠. 익숙하게 하는데. 즉, 근데 이게 개방성 수술이나 단방향 내시경 할 때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근데 양방향 내시경을 숙련되게 해서 최소 골절제로 치료를 하려면은 한 손에 내시경을 들고 한 손에 기구를 놓고 한 손에 내시경을 들고 반대쪽 손에 내시경을 보고 반대쪽 손에 기구를 놓고 이걸 자유자재로 사용해야지 최소한의 골절제를 하면서도 완전한 감압이 가능합니다. 이 세 번째가 어떤 의미에서 숙련되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내시경 치료 숙련도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디스크 절제술 같은 경우도 한 20개의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20개 정도 하면 이제 약간 안정기에 접어든다. 시간이 줄어들다가 20개 정도 되면 시간이 좀 적게 줄어든다고 하는데 시간이 줄어들고도 더 익숙해져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까 보여드린 이 첫 번째 단계에서 2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척추 유압술을 하는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척추 유압술을 하는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34개를 한 1년 2개월 동안 34개를 해야지 시간이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든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한 논문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내시경 치료의 숙련도는 이 각각의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개수의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해부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손의 스킬, 양손을 쓰는 능력, 공간지각 능력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방향 내시경이 숙련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은 의사면 다 뭐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고통스럽고 숙련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상당히 고생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양방향 내시경의 숙련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양방향 내시경이 숙련된 의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신 마취로 두 마디를 감압하실 수 있는 분한테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반신 마취로 두 마디를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마취를 깨는 과정에서 선망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전신 마취를 깨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신 마취 자체가 그러니까 심장이나 폐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시고요. 마취를 깨는 과정에서 심리적 트라우마도 상당히 많이 얻으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전신 마취를 대부분 두려워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의사가 하반신 마취로 두 마디를 감압할 수 있으면은 가장 많이 막혀 있는 한 마디랑 한 조금 덜 막혀 있는 한 마디도 그냥 하반신 마취로 감압을 하는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하반신 마취로 한 마디밖에 못 하시니까 시간 제약 때문에 하반신 마취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두 마디를 못 하신다면은 이 선생님은 이 환자한테 자기가 하반신 마취로 두 마디를 치료할 수 있었을 때 했던 선택보다 좀 더 방어적인 선택으로 한 마디만 감압하는 선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술기가 환자에 대한 치료의 선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신 마취로 여유있게 두 마디를 무조건 치료하실 수 있는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치료 방법 선택에서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내시경으로 척추 유압술, 특히나 하반신 마취로 내시경으로 척추 유압술을 하실 수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의견을 들으시면은 환자분 입장에서 최적화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만 고집해서 척추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내시경만을 너무 고집해서 난 내시경이니까 그 유압술이 필요한 걸 억지로 내시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반신 마취로 척추 유압술이 가능한, 왜냐하면 이게 열어서 피내면서 개방성으로 척추 수술하는 거랑 내시경으로 안에 감압해 주는 거랑 환자 몸의 부담이 상상을 초월하게 다릅니다. 환자분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특히 고령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내시경으로 하반신 마취하에 척추 유압술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어떤 선택이든 환자분 몸에 별로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반신 마취로 내시경으로 척추 유압술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한테 진료를 보시면은 환자분한테 베스트 솔루션을 찾아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목 디스크와 흉추 디스크를, 흉추 협착을 내시경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수술적 기량이 있으신 분한테 진료를 받으시면은 치료의 안정성에 대해서 환자분들 맨날 치료할 때 저한테도 맨날 그러세요. 저 신경 잘못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신경을 잘못 건드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목 디스크랑 흉추 디스크 협착을 내시경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신경을 안 건드리겠다는 의사의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런 신경을 한번 잘못 건드린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돌이킬 수 없고 그 의사한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환자분들이 숙련된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척추 치료를 받을 때 환자분 입장에서 치료 방법을 선택받으시려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이 두 개의 MRI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셔도 그냥 한눈에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아진 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습니다. 아주 새까맣던 인대가, 신경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좁아졌던 척추관이 이렇게 한눈에 보도록 수도가 막힌 하수도가 뻥 뚫린 것처럼 됐습니다. 이거는 유압술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감압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협착증은 감압술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면 1번, 2번 전에 이렇고 후에 이 정도로 이것도 3배 이상 넓어졌고요. 수술 전에 요랬던 2번, 3번이 이것도 한 2배에서 3배 사이로 넓어졌고요. 제가 4시간 반 걸렸고요. 전신 마취를 하셨습니다. 이번 상태가 비교적 괜찮으셔서. 그리고 3번, 4번도 여기 좁아진 게 이것도 최소 3배는 넓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3배 이상 넓어졌습니다. 이번 수술하시고 그날 책상 다리로 앉아서 보호자분이랑 두런두런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당일 걸어서 화장실 가시고요. 다음날 다리 걷는 게 가벼워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일이 있으면 저도 나름 긴장을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저도 의사로서 참 보람을 느낍니다.